지금의 새로운 기술은 여러분들이 AI라고 공감을 하신다면 AI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고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개별 종목이 아니라 묶음으로. 오늘 이제 ETF 시장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이제 대표 이사님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운용 자산이 22조 원대를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번에 출연하신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품을 내는데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너무 좀 단기 투자를 많이 접근하시는 건가요? 상품을 낼 때는 약간 단기 투자를 생각하면서 만드시는데. 저희가 만드는 상품들은 제가 온 이후로 주로 테크 투자에 초점을 넣습니다. 네.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대부분의 부를 창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크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여기에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는 주가가 오르면, 그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자꾸 팔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빠지면 다시 살려고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좋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왜 그런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AI 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엔비디아 기업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너무 호실적이라서 잘 나와서 그날은 굉장히 올랐는데 그 다음 날에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랑, 현재 이제 테크 종목들 상대로 해서 이제 상품을 많이 만드셨는데, 예전에는 괜찮았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기도 걱정스러운데, 이럴 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답은 없는 겁니다. 투자의 시점을 단기에 내가 이번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투자의 원래 이제 기본 정의가 미래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이번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또 다음에 그 번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럴 게 아니라, 이런 현재 투자하는 그 산업이나 또는 기업들이 미래에 좋아질 거라는 비전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의 세상을 주도할 기업들은 역시 테크 기업이니까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제 나온 것처럼 미래 특정 시점의 수익을 위해 오늘의 소비를 유보하고 자원을 다양한 자산에 배분할 시간 활용에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인데, 오늘 소비를 유보해서 자산 배분에 시간 활용하고 미래 수익을 위해 투자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제 테크 기업이,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AI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하고 테크도 뭐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주가가 그러면 영원히 우상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단기 매매는 잘못된 거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거기를 떠나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떠나야 되는 시점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고, 많은 분들이 주가가 좀 단기 이익이 나면 너무 오르지 않았나? 라는 또 뭐 버블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팔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경험과 지식에 의한 성공 투자를 정의를 한다면, 성공 투자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방향과 시간이 되겠는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투자 대상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투자 대상의 선정은 논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한 이후에 시간의 경과에 발생하는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변동성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 대상, 즉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변화, 세상의 흐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그 투자한 대상의 가격이 오르락내락하기 때문에 사람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 주가가 또는 가격이 오르락내락하고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꼭 논리적인 부분만으로 이루어지고 감정적인 부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두 가지 다 결합되어 있듯이 투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논리적 대상인, 논리적 부분인 투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 성장의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은 어디에 있느냐? 테크 기업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굉장히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개별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종목을 묶어놓은
ETF로 투자하면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이기는데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네. 물론 ETF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변동성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훨씬 개별 종목보다는 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이 테크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테크가 아닌 쪽도 많잖아요. 뭐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엔터도 있고.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인류가 발전해온 역사와 함께 한번 살펴본다면 네. 인류의 진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큰 예를 든다면 불의 발견이 있습니다. 그죠? 불이 나온 다음에 인간들은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습니다. 익혀 먹게 된다는 것은 소화를 하는데 시간이 날로 먹는 것보다 9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두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불이 나온 다음에 추위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농업혁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수레보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니까 계급이 생기고 국가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진보가 되는 거겠죠. 그 이후에 큰 기술을 본다면 뭐 활자도 있고 화약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투자와 관계되는 것을 하나 예를 든다면 전기기관의 발명이 있겠습니다. 그죠? 전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력인데 기존에는 동물의 힘이나 사람의 힘,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인간이 그 기술을 전기라는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발명이 되겠습니다. 전기의 발명 이후에 비로소 세상은 제조업이 주도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기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의 발명은 그만큼 큰 세상의 변화를 줬고 제조업이 융성하게 됐는데 그 전기의 발명으로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전까지 세상이 그 제조업이 주도를 해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면 전기 외에는 원자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기의 발명에서 하나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A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기기관이 나왔을 때는 그 전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전기기관을 활용한 즉 방직이라든지 모직 그 다음에 철도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농업은 안 필요한 것이냐. 여전히 농산물은 인류의 생존에 필요하지만 필요하죠.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창출하는 가치보다는 저쪽에 전기기관을 활용해서 대표적인 게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산출하는 생산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거고요. 전기가 나온다면은 역시 전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인터넷이 나와서 여전히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한 겁니다. 그게 바로 테크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00년 이후를 테크 기업이 세상의 가치를 주도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그 시대별로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집단이나 사람 기업들이 그 시대의 부와 권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0년대까지는 제조업 시대고 지금은 테크 시대니까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은 단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매번에 한 번 투자할 때마다 이익을 실현해서 그 이익이 쌓아진 이익을 가지고 또 다음에 투자하고 또 그 실현한 다음에 투자하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반복해 가는 것인데 이럴 때 투자 의사결정 기준이 어디 있냐면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뭐가 좋은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두 번에 성공을 할 수 있지만 부를 모아서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언제 실현하느냐 하면 나중에 미래 시점에 투자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의사결정도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좋아 보이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 좋은 게 뭔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투자 대상 논리적인 선택 부분은 투자 대상은 미래 성장 있는 테크 기업에 하라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때 투자 의사결정의 판단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 시점인 겁니다. 네.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안, B안 두 개 투자안이 있는데 둘 다 100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A안은 최고가가 200까지 갔었고 B안은 15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A안은 150에 내려와 있고 B안은 140에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I는 투자 수익률이 50%입니다. 150이니까 100에 네. 사서. B안은 40%입니다. 네. 그런데 AI는 고점이 200에서 15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50이 빠졌습니다. 이런 거를 고점 200에서 150까지 내려왔으니까 빠진 50을 200으로 나눠줘서 25%가 되는데 이런 거를 그 투자에서는 MDD라고 합니다. 맥시멈 드로다운. 25%고 B안은 150에서 10이 빠졌으니까 150분의 10 하면 6.7%가 됩니다. 즉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 거죠. 최대 낙폭입니다. 예, 네. 최대 낙폭. 이게 최대 낙폭이 크면 클수록 투자가들은 못 견디겠죠. 못 견딥니다.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보면 A 안의 수익률이 50%고 B 안이 40%이지만 네. 사람들은 취득 원가가 100이라서 내 본전이 100인데 심리적으로는 고점이 본전이 됩니다. 김 작가님도 투자해 보셨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150인 A 안이 수익률이 50%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못하고 더 빠지기 전에 팔아야지 하고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투자에서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리스크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투자의 리스크를 원금이 깨지는 걸 투자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투자의 위험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원본이 깨질 위험. 두 번째는 이익은 나고 있는데 내가 그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무릅쓴 것보다 수익이 낮을 경우 그것도 역시 위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위험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대 수익보다 수익이 더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커서 이익을 실현해버리고 중도에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 그렇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리스크입니다. 물론 이제 아니 나 많이 먹고 팔았는데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투자라면 그렇게 이익을 계속 실현해서 가면 큰 돈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를 한번 하셨으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이런 위험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위험이 변동성이 크구나 하는 걸 사전에 이해해야 되고 또 이거를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투자해서 성공하고 두 번 투자해서 성공하고 세 번 투자해서 성공해도 네 번째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앞에 이익이 다 날아갑니다.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에서 100%의 수익이 나고 그 다음 투자에서 50%의 손실이 나. 나는 그런 투자를 반복해서 하면 먹을 때는 더블, 깨질 때는 50%. 언뜻 생각하면 이익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리입니다. 그 반대로 50% 손실 나고 100% 이익이 나도 제자리입니다. 자, 100에 투자하셔서 더블이 나면 200이 됩니다. 거기서 50% 손실을 나면 그냥 제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는 이익과 손실이 나는 투자가 계속 반복해서 섞여 나와 버리면 투자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앞에 벌었던 세 번은 앞으로도 잘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실패했던 그 투자만 피하면 되겠구나 하고 똑같은 방법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실패했던 그 투자를 어떻게 피할지에 대한 안은 없이 막연한 기대로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일을 해보시게 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 제가 성공 투자에는 방향과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시간은 곧 돈이 되는데 지금처럼 잘못된 투자가 섞여 있는 이 방법을 되풀이해서 가시면 세월이 흘러도 나한테 부는 쌓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처음부터 장기의 수익이 날 그런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장기에 투자 날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테크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최고점 대비 낙폭, MDD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개별 투자에서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투자하셨으면 이건 좀 직전 시점의 가격입니다. 10년간 약 332배의 수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1,000만 원이 아닌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332억이 되니까 여러분 투자가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절대로 여러분은 332억을 실현 못합니다. 그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고점 대비 낙폭 MDD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0년인데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엔비디아의 최고점 대비 낙폭 MDD가 되겠고요. 파란 선이 나스닥 100의 MDD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스닥을 10년간 투자하면 10배에서 11배 정도 납니다. 대단한 수익률인데 여러분 지금 330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실감이 안 오시지만
나스닥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 기간 중에 고점에서 30% 빠지는 게 2번 나오고 고점에서 50% 빠지는 게 1번, 고점에서 60% 빠지는 게 또 1번 나옵니다. 자, 먼저 고점에서 30% 빠지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배가 났습니다. 그러면 1억이 100억이 됐습니다. 100억에서 30억이 빠지면 30%가 빠지면 70억이고 30억이 빠지는 겁니다. 그 30억이 빠지는 중에는 여러분의 투자 원금인 1억이 하루에도 빠질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도 견디기 어렵지만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손에 일이 잡히겠습니까? 이 투자에 신경 쓰느라고 회사에서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케 버텼다고 생각해 보여. 이게 이제 200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MDD가 60%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한번 나왔으니까 어느 시점에 나왔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요즘에 나오는데 대충 한 200억 좀 갔을 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MDD가 60%라는 얘기는 120억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꽤 긴 기간 동안 빠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히 거의 미치는 겁니다. 30% 빠지는 걸 용케 이겨내셨는데 60%가 빠질 때까지 매일 여러분은 오늘은 어떡하지 오늘은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머리도 막 집어뜯고 난리를 필 텐데 아마 거의 다 파실 겁니다. 용케 이겨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50%짜리 또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순서는 섞여 나오니까 이 일이 벌어지면 아마 여러분들은 심한 자책감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0% 빠지고 50% 빠지고 60% 빠질 때 여러분 스스로 혼자도 견디기 힘든데 언론에서 왜 빠져야 되는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써댈 겁니다. 네. 지금 AI 버블이라는 얘기 빠져서 여러분도 불안한데 언론에서 그게 왜 버블인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못 견딥니다. 그죠? 여러분 속이 썰이는데 소금을 계속 갖다 뿌리는, 그죠?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못 견디는데 나스닥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스닥이 망하면 미국이 망하는 거니까 망하지는 않지 않겠어 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큼은 나지 않지만 나스닥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빅테크도 있습니다. 빅테크는 10종목이니까 훨씬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도 높고 또 견디기는 나스닥보다는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른 제가 추천하는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결과적으로는 좋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확률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억에 샀어도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332배지만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 전 화면을 가보시면요. 이런 고비들을 특히 마지막 시점에 한 30% 될 텐데 저때 30%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겠죠. 여기까지 견뎌내면 여러분들 속이 까맣게 타서 마지막 330억을 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환자가 됩니다.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환자.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즉 ETF처럼 이렇게 묶음으로 해라.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이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주식 투자 방송이 핫한 거 아닌가요? 전망은 늘 바뀌고 예측은 늘 틀리고 또 맞는 사람도 생기고. 자, 여러분들이 투자 경험이 좀 있으시다면 전망에 의한 투자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망은 맞거나 틀리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50% 확률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전망이나 예측이 과거 어땠는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앨런 그린스펀은 1990년대 전 세계 금융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죠. 96년 12월 5일인가 어디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서 이 사람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irrational exuberanc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금융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약 4년간 291%가 올랐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앨런 그린스펀의 얘기를 듣고 파셨다면 4년간 290% 약 3배 오른 동안 그냥 있었을 것 같습니까? 또 다시 들어가서 진짜 버블 올 때까지 또 터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볼이 딱 한 번 제대로 맞힌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유명한 짐 로저스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닥터 루비니 같은 분들, 닥터 둠. 이렇게 전망이나 예측을 한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의 명성은 대개 한 번의 예측이 적중한 걸로 그 명성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고점일까 아닐까? AI가 버블일까 아닐까? 여러분들, 그분들의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안하니까 그 얘기에 의존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시장의 전망은 전혀 이런 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전망이 필요 없는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또 IMF의 경기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IMF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보여준 자료입니다. IMF 하면 세계은행입니다. IMF가 경기 예측을 한 겁니다. 경기 예측은 실제로는 경기가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국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위에 전체 데이터는 1988년부터 194개국에 대한 경기 전망 예측 결과입니다. 자, 총 전망 횟수가 469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년 전에 전망을 해서 맞았던 게 4번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여기에 파란색. 그 다음에 6개월 전에 전망해서 맞힌 게 13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469회의 전망 중에 제대로 맞은 게 17번이고 확률로는 4.3%에 불과합니다. 약 3.4%, 3%에 불과합니다. 이런 전망을 IMF도 못 맞히는 경기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들이 자칭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망에 의존해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굉장히 무망한 겁니다. 그래서 전망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전망이고요. 정보에 의한 매매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또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이 되겠죠.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무망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부에 의한 매매. 자, 분기 실적이 좋으면 계속 유지하고 안 좋으면 팔 거라는 그런 투자를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안정한 투자로는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그 전망에 의존한 투자로는 절대로 부자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분기 실적이 예측보다 더 높아도 엔비디아는 주로 빠집니다. 이번에는 실적보다 높으니까 하루 올랐지만 또 빠집니다. 엔비디아는 항상 최근 한 1년간 동향을 보면 분기 실적이 시장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고 그래서 주가는 바로 빠지고 또 천천히 올라가고 그걸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 정보가 아니면 뭐에 서 의존하는 거냐? 지식에 의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지식은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균액인데 평균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 시대 때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뭐냐면 주가가 한번 올랐던 것들은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빠졌었다면 얘는 다시 올라온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단기 투자하지 마시고 마켓 타이밍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벌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 결국은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선동, 정치 테마 결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순환매. 야 지금 최근에는 IT가 올랐으니까 다음에는 금융도 오르지 않겠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가치주 투자. 가치주 투자는 제조업 시대 때, 제조업이라는 것은 전기의 발명으로 시작된 한 100여 년 이상 지속된 그런 제조업 시대였고 지금은 제조업이 아닌 테크가 세상의 가치를 주도하는, 창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가치주라는 거 하는 것은 제조업 시대 때 그 제조업들이 오랜 세월을 주도하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 가격이 빠져서 싼 주식이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투자했던 게 가치주고 제가 지금 앞으로 얘기할 테크는 한 번도 가치주의였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비싸고 그 비싼 게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터넷 관련 그 테크 관련 기업들, 플랫폼 회사들 그들은 계속 2000년 이후에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죠? 물론 빠지긴 했지만 그들이 가치주의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이 8개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방식인데 저는 이 투자 방식을 벗어나시고 테크 기업에 투자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테크 기업에 투자하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크 기업 우리말로 하면 기술주가 됩니다. 그러면 기술이 뭐냐? 기술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술이 뭔지 물어봤는데 사실 대답을 잘 못하고 네. 구글 네이버에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명확한 답을 못 찾았고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기술이란 인간이 인간의 목적에 맞게 자연을 활용하는 능력. 그게 제가 본 기술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이란 자연을 인간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capability가 기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기술이 변해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진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난제들도 어려움들도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해결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조차도
그게 기술의 발전으로 그에 대한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에 관한 큰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것만 한번 살펴보면 불의 발견이 있겠습니다. 그죠? 불의 발명이냐 발견이냐 하는데 발견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에 있는 것을 인간이 우리의 목적에 맞게 가져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농업혁명이 있겠습니다.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인류가 수렵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정착을 하게 되니까 잉여 생산물도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국가가 형성된 게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활자, 항해술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 크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8세기에 들어와서 전기의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관이 나오게 되겠는데 이 전기의 발명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방적기라든지 또는 철도, 기존에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 철도가 생기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기가 19세기에 들어와서 발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의 발명으로 비로소 제조업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세기에 발명된 전기로 거의 2000년까지 이 제조업이 용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 동력 차원에서 보면 이 전기 이후에 원자력이 나와서 앞으로 인류에게 커다란 에너지를 제공해줄 그런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전기의 발명으로 돌아가서 전기의 발명의 연장선에서 나온 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정의를 하면 정보를 전달하고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정보를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또는 정보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리얼타임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며칠 걸리죠, 그죠?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전달하고 심지어는 동영상까지 보낼 수 있게 된 게 인터넷의 발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AI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범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용기술은 뭐냐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기술이 대세인지 아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의구심이 많았지만 그렇죠.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확정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범용 기술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류 누구나 사용하는 기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범용 기술이든 뭐든 좋은데 이게 버블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신기술이 등장하면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가 몰려들게 되면 그 투자 자금 때문에 기술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됩니다. 투자가 몰려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버블이 생깁니다. 버블이 생기면 터지겠죠. 버블이. 그런데 버블이 터지면서 루저와 위너가 갈리게 되겠죠. 그런데 버블이 터지고 나더라도 위너가 질서를 다시 잡아서 그 시대의 부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항상 그래왔습니다. 자, 전기기관에 돌아가 볼까요? 전기기관이 발명된다면은 이 시대 때 대표적인 비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철도에 나왔습니다. 네. 기존에는 마차나 말을 타고 이동하던 것들이 철도를 통해서 엄청난 대량의 물건들을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멀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의해서 철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철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형성되고 물론 철도가 중복 투자가 일어나서 버블이 일어나고 많은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중에 살아나는 기업이 다시 그 철도 시대를 불을 장악하게 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여기 US 레일로드, 유니온 패시픽 뭐 이런 것들 써놨습니다. 많은 사라진 회사들은 다 갔고요. 살아남은 회사들이 불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개별 기업에 투자하면 망한 기업에 투자할지 실패한 기업에 투자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묶음에 투자를 하는 것도 그 산업에 지금은 ETF라는 게 기술 주도 기업들의 묶음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테마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편리함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고, 그 다음에 전기가 나왔을 때는 전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오니까 전력 기업들이 엄청난 불을 창출했고요. 또 새로운 기술인 통신 쪽에서도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기업 중에서도 처음에 제시한 비전 때문에 돈이 몰려들고 버블이 생기고 터지고 루저와 위너가 갈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살아남은 기업 중에 성공 기업이 AT&T, 에디슨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는 AT&T가 남을지 에디슨이 남을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마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이들이 버블이 터졌을 때 고통을 겪지만 다
다시 그 불을 창출해 간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이 나와서 지금 인터넷 기업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고, 그리고 또 특히 PC가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에 1인 1PC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고 또 버블이 몰려들고 터지고,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IBM, 애플, 델, 삼성 이런 회사들이 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당시 또 새로운 불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기관이 나온 다음에 돌아가 볼까요? 대표적인 비전을 가지고 버블이 생성된 게 철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강왕 카네기는 처음에는 철도 사업을 했습니다. 철도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해서 가만 보니까 이 철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철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도 사업에 몰려든 많은 이들이 실패했던 루저든 위너든 전부 철강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팔아먹은 거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픽스 앤 샤벌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좀 속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고스톱에서 광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고스톱 쳐서 잘 치는 사람의 돈을 벌겠지만 거기에는 위너도 있고 루저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걸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고스톱에서 옆에서 광만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치하고 따기만 하는 거니까 그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카네기가 그런 거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 통신 전력 시대에 또 GE라든지 웨스팅하우스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PC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IBM, 애플, 삼성, 델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은 기업이지만 죽은 기업도 많습니다. 실제로 PC 시대 때 누가 돈을 벌었냐면요. 그 PC의 브레인을 제공한 인텔이 돈을 벌었습니다. 즉 PC 사업자들이 그 시대에 주력 사업을 한 그 기업들이라면 결국 여기에 광판, 인텔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제공한 MS가 되겠죠. 그죠? iOS를 제공한 이 두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 굉장히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가만 보니까 자기보다 인텔이 돈을 더 벌어서 스마트폰 시대에 넘어올 때 스티브 잡스는 어떤 머리를 굴렸냐면 오케이, 스마트폰 시대에 필요한 게 기술을 구해라는 것은 반도체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내가 외부에서 하게 되면 또 인텔처럼 당하게 되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서로 회사에 넣어서 설계를 걔네들이 다 하고 생산은 삼성전자라든지 TSMC한테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고스란히 자기의 부를 가져갔던 거죠. 결국 그 당시 삼성전자나 TSMC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하청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자기들이 광파는 것까지 다 했던 겁니다. 자, 2000년대에 들어와서 플랫폼 시대, 구글, 아마존, IBM, 애플 이런 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면 예를 들면 애플에 새로운 기능을 넣으려면 반드시 반도체를 통해서 그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은 직접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사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플랫폼 사업하는 이 기업들에게 반도체 칩을 파는 겁니다. 네. 광 파는 애들인 겁니다. 이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앞선 기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가장 현재의 앞선 첨단 기술 AI입니다. AI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작년에서 금년 2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30년은 가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게 2년 시작됐고 여기에 광 파는 애들이 AI 반도체를 파는 기업들입니다. AI 반도체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고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누가 생산하느냐면 TSMC가 생산하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GPU는 혼자 이 GPU는 컴퓨팅을 하는 거고 컴퓨팅하는 데는 반드시 메모리가 따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메모리가 HBM인데 HBM을 생산하는 것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고 그리고 TSMC가 생산을 할 때 반드시 장비 ASML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앞에서 말한 광파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앞에 얘기했던 제조업들과 이런 기업들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슨 인사나 컴플라이언스 이런 거 빼고요. 이건 이제 서포팅하는 기능들이고 본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상품 개발, 제조, 마케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획입니다. 아이패드를 만들까? 아이폰을 만들까?
이런 게 기획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제조가 되겠습니다. 즉 제가 얘기했던 2000년 이전의 기업들은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인터넷이 2000년 이후에 본격화됐는데 실제로 인터넷이 나온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이 있어도 일반인들이 접속이 액세스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일반인들이 접속을 가능하게 해준 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넷스케이프가 처음에 90년대 중반에 이걸 가능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개인들 상대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2000년이 되는 거고요. 이 90년대 이게 나오고 넷스케이프가 상장되고 그러니까 야, 인터넷이 앞으로 세상을 바꿔가는구나 하는 비전 때문에 돈이 몰려들게 되고 버블이 생겨서 터졌습니다. 2000년에. 터져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됐지만 다시 그 기업들이 1000배 또는 심지어는 수만 배까지 올라서 오늘날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거를 피하려고 든다고 해서 아까 앨런 그린스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버블이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시장에 여러분들의 직관은 그냥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버블이 터지더라도 망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다면 좀 고생은 하시겠지만 버블이 지나고 나면 역시 대표적인 기업들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시대에 가장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 하나가 아니라 그 지역 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묶음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 묶음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ETF로 나와 있고요. 지금 AI 시대 때 그 AI를 활용한 기업을 하는 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빅테크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빅테크들이 여기에 가장 많은 기대와 투자를 하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까 제가 쉬운 표현으로 광 판다고 했는데 광을 파는 기업들은 AI 반도체를 파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크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엔비디아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안 만듭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상품 기획 개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을 합니다. 엔비디아,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일부 제조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훌륭한 마케터입니다. 스티브 잡스 훌륭한 마케팅입니다. 그들이 시장에게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젠슨 왕이 나와서 떠드는 이유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업 그리고 기업이 끌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개발이 아니라 제조 기술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개발을 하고 싶지만 개발보다는 누군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나오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내니까 6개월 내로 따라잡겠다. 그래서 따라가서 캐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조업이고 TSMC도 제조업 분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기획만 하는 회사들이 테크 기업입니다. 주로 이들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업이 테크 아니면 제도냐? 그렇지가 않고 왼쪽 끝에 전형적인 테크 기업이라면 오른쪽 끝에 전형적인 제조업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철강을 생산하는 포스코는 제조업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케첩 중에 하인츠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 대표적인 제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전형적인 테크 기업이고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기업들은 이 중간에 어디에 위치하지 않을까 스펙트럼상.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양극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스펙트럼상에 있다.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테크 기업 성격이 강한데 투자를 하는 게 시대의 불을 맞는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이 매출을 늘리려면 먼저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공장도 지어야 되죠. 두 번째, 원재료를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야 매출이 느는데 설비 투자, 원재료, 많은 원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테크 기업은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기업들의 스토리를 보면요. 대개 출발이 어디냐면 차고에서 많이 출발합니다. 공장 설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미 세상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지금의
새로운 기술은 여러분들이 AI라고 공감을 하신다면 AI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게 광파는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개별 종목이 아니라 묶음으로 그 묶음을 만들어 놓은 게 빅테크 투자. 저희 이제 한투 같은 경우는 에이스 빅테크 탑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주의 전반적인 이보다 더 훨씬 더 큰 범위에서 묶어놓은 게 나스닥 100이 있겠습니다. S&P도 훌륭한 지수입니다. 미국 투자 그러면 대표적인 지수가 S&P 500 지수인데 S&P는 아직은 제조업이 좀 더 많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에 좀 더 집중한다면 저는 S&P보다는 나스닥 100이 좀 더 테크 오리엔티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